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사실 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했어요. 한 4년 살았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같이 유학한 선배님이 페테르부르크를 하신다고 해서 오늘 저 끝나고 저 그냥 후배가 양보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약간 밀려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카테린부르크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카테린부르크에 대해서 저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옮겨야 되고 해서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또 요즘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도시 자체의 의미도 그렇고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초에 기획하실 때 예카테린부르크를 넣어주셔서 뭐 제 의사는 아니었지만 오늘 예카테린부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거는 잘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예카테린부르크예요. 저기 오른쪽에 너무 흐리게 제가 그 그라데이션을 좀 심하게 해서 블라디보스톡이 보여요. 아주 흐리게 안개처럼 오늘 미세먼지 날씨같이.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보이실 거, 이게 러시아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이 제일 오른쪽에 저 아래쪽으로 보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이르쿠츠크. 아마 어제 오셨던 분들은 이르쿠츠크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고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러시아 영토에서 비교적 중앙에 있는 편인데 사실 보시면 꽤 왼쪽에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에 거의 맞춰서 러시아 영토를 넣어놨으니까 실제로는 꽤 왼쪽에 있는 편이죠. 이게 이제 러시아 땅이고 실제로 예카테린부르크 하면은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유럽 러시아와 아시아 쪽 러시아를 얘기하면서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제 예카테린부르크라고 삼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영토는 유럽 쪽에 속한 부분이 훨씬 적구나. 그렇지만 유럽 쪽에 도시가 왕창 몰려 있구나. 이게 이제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 영토의 거의 70% 이상이 아시아 쪽에 속해 있고 러시아는 그렇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사실 이 유럽 러시아 쪽에 삽니다. 러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대도시고요. 스베르드롭스크라는 그 주의 주도, 행정 수도이고 우랄 연방광구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주변에 모스크바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같은,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같은 부분이 모스크바 주라고 하고요.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 페테르부르크를 둘러싸고 있는 주를 레닌그라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레닌그라드였으니까 페테르부르크가. 그래서 그 둘러싸고 있는 곳의 이름은 바뀌질 않았어요. 이름이 몇 개 안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역은 여전히 지금도 레닌그라드역이라고 불러요. 러시아는 도착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역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예카테린부르크의 그 스베르드롭스크 주. 예전에 예카테린부르크 이름이 혁명 이후부터 소련 연방 해체 이전까지 스베르드롭스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스베르드롭스크고 예카테린부르크인 스베르드롭스크의 주변에 있는 주여서 스베르드롭스크 주라고 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 때문에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했는데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랄 연방광구라고 할 때 이 연방광구는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중앙집권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을 8개의 그 관구, 오크룩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예카테린부르크가 속한 부분은 우랄 연방광구라고 부르고 이 우랄 연방광구의 주도가 예카테린부르크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랄 산맥의 중심 도시이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144만 명이어서 러시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에는 이런 4위급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빼고 우리가 세 번째야라고 이렇게 우기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카테린부르크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표시하는 오벨리스크가 예카테린부르크 시경계에서 서쪽으로 440km 떨어진 지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그 경계석인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줄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사진 찍으실지
아시겠죠?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놓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유럽에서 한 번, 아시아에서 한 번 이렇게 찍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런 경계석에 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 비석이 도시 그 외곽 그 40km 지점을 따라서 쭉 있어서 이 경계비가 세보니까 총 5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지점들이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관광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럽 러시아에서 출발한 철도가 아시아로 이어지는 길목. 물론 저희는 수업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유형을 가야 됐던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보내질 때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대부분의 그 소설의 주인공은 한 번씩 들르는 게 이제 러시아 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예카테린부르크는 1723년에 11월에 세워진 도시고요.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세운 사람은 바실리 타티셰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처음에 예카제린부르크를 광물 재련 공장, 그 제철 공장으로 이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카제린부르크라는 이름은 피터 대제의 부인인 그 예카제리나 1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안 지가 오래 안 돼요. 예카제린부르크라고 해서 당연히 예카제리나 그 대제라고 하는 그 여제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피터 대제 부인의 이름을 따서 예카제린부르크라고 불렀고요. 여기에는 처음 이제 도시를 만들 때 대형 용광로와 광물 재련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734년 당시에 정규 노동자가 611명, 보조 농노가 5,174명. 러시아가 사실 거의 1861년 농노 해방 때까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그 농노로 구성된 국가였는데 이때 노동자 611명, 특히 공업에 종사하는 이건 사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폐 공장이나 연구소나 학교 같은 그런 부설 시설 등들이 건설이 됐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핵심 공업단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카제린부르크 시 중심에 있는 타티셰프와 드헤닌이라는 그 건축을 한 사람이고 왼쪽이 이제 타티셰프이고요. 동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예카제린부르크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등학교 때나 저희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어디 이런 걸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우랄산맥 그죠? 근데 이 우랄산맥이라는 경계를 제안한 사람이 사실 타티셰프예요. 그래서 이 우랄산맥이라는 경계를 만든 건 뾰트르 대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피터 대제라고 하는 러시아 발음으로는 뾰트르라고 하는데 뾰트르 1세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유럽인의 그 의식에서의 지도예요. 이건 기원전에 처음에 고안은 됐지만 7세기, 8세기까지 7세기, 8세기 그리고 거의 10세기 넘어서까지 유럽인들이 가끔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의 구조를 보여주는 T-in-O 맵, 그러니까 O 안에 T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에서 T-in-O 맵이라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시면 이 유럽인들의 머릿속에서 유럽이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되는 게 흑해에서 위로 올라가는 타나이스 강이고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는 북극해, 이쪽이 이게 남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사실 이 지도 안에 러시아를 그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키예프 루시가 성립이 되고 7세기, 8세기 이때 이미 있었는데 이 지도 내에 유럽인들의 머릿속에서 러시아는 유럽에 당연히 없을 뿐더러 사실 지도 안에도 있지 않았던 나라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러시아의 지리적인 분열, 러시아인들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러시아의 길은 어디인가, 우리가 유럽에 비해서 왜 후진적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게 사실은 러시아가 어느 순간 이 유럽에 우리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뾰트르 대제는 그 지리적인 지리상의 발견을 그 지리학회를 통해서 지리학회와 지리학회 그 회원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데요. 이게 지리학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과가 있는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리 교육학과가 있는 학교가 좀 있고 한데 지리학과도 별로 없는데 러시아는 지금 지리학회 건물이 아마 어느 나라의 지리학회 건물이 이렇게 그 성대한가. 모스크바의 제일 중심에 그 KGB 건물이 있는 루비앙카라는 광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지리학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학회 회장은 지금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국방장관이 맡고 있고요. 이 지리학회의 이사장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면 저 노노문학회 회장님이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고 거의 이사장이 대통령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그만큼 러시아에서 이 지리학회라는 게 갖는 의미가 크고요. 그 전통이 이 뾰트르 대제까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700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거의 세울 이 당시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그 북유럽의 어떤 지리학자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에 대한 그 재설정의 의견을 사실 개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타티셰프는 내가 얘기한 거다라고 타티셰프가 이제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티셰프가 그 우랄 산맥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요. 역사적으로 그 경계에 대한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1700년대, 1730년경에 우랄 산맥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지금은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우랄 산맥이다라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랄 산맥으로 경계를 나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든지 유럽적인 것과 아시아적인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이 러시아의 영토를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야겠다는 필요성도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유럽인지 아시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러시아 땅에 와 있는 많은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닌 타자라는 식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지 여기서 유럽인 아시아인이라는 인식을 크게 갖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서 애초에 여기에도 없던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로 전혀 나누지 않고 그저 유럽인들의 인식 속에 없던 러시아를 일부를 유럽에 넣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 예카제린부르크라는 데로 이행해 오면서 러시아는 이 왼쪽의 작은 부분을 유럽에 편입시켰지만 대신 오른쪽에 더 넓은 땅을 아시아로 편입시켜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이 오른쪽 이 많은 땅은 아시아다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유럽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이 뾰트르 대제 시기 이후로 생겨나게 되고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19세기에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라고 해서 우리 러시아가 나아갈 길이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심한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미 이게 전부 다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거의 이 국경은 예카제리나 여제의 시기가 되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확정된 영토 내에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 오른쪽 땅이 이미 자신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일종의 식민지로 사유하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은 대영 제국은 인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해양 식민지처럼 러시아인들도 이 왼쪽 유럽이 오른쪽의 아시아 땅을 식민화하는 이런 이제 그 의식이 러시아인들에게 생기고 또 러시아인들 머릿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른쪽 땅에 대한 일종의 계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오른쪽 땅을 계몽하는 이런 그 원래 그 대부분의 그 식민주의가 그런 계몽 사상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나눴다라는 게 사실 러시아 역사에서 꽤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타티셰프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 러시아가 일종의 그런 지리적인 분열, 유럽에 대한 지향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오늘 이어서 하시겠지만 그 유럽을 향한 창이고 그 유럽을 향한 창이라는 게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향을 드러내주거든요. 실제로 페테르부르크라는 땅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모스크바고 또 흐려져서 안 보이네요. 민스크 있고 여기 지금 민스크는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민스크는 벨라루스니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국경에 있었습니다. 사실 국경 거의 외부. 어떤 나라가 수도를 옮길 때 자기 나라의 수도를 자기네 나라 국경 외부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땅도 아니었고 거의 늪이었던 그 외부로 수도를 옮겨서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의도적으로 건설을 해서 그 땅에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그 서구에 대한 지향이
이 뾰트르 대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지고 그 러시아의 열등감. 러시아에선 지금도 물건 같은 걸 살 때 품질이 좋다 그러면 품질은 유럽식, 가격은 러시아식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나라의 뭐 착한 가격 이런 것처럼 아주 흔히 쓰이는 그 표현이 유럽식 품질, 러시아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런 뭐 단순한 광고 문구에서 이미 러시아가 유럽에 비해서 러시아가 많이 뒤져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의식이 러시아인들에게는 꽤 큽니다. 예카체린부르크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카체린부르크를 가보면 아시아적인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미니 페테르부르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거의 페테르부르크라는 유럽 지향의 도시를 약간 축소해가지고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유럽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카체린부르크를 작은 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뾰트르 대제의 명령에 따라서 건설이 됐고 도시 이름도 그 예카체리나 1세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철광석 가공을 위한 도시였고 이게 이제 역사상 거의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계획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기의 그 이탈리아 성곽 건축이나 17세기 프랑스 도시 건축 같은 것을 참조해서 이 예카체린부르크의 도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게다가 18세기에 그 철광석, 광산업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해서 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저절로 상업과 금융업이 이 도시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에서 채굴한 광물을 가지고 그 광물로 보석이나 준보석 가공을 하고 그래서 보석 세공 이런 것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석 세공도 예카체린부르크의 주된 산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카체린부르크 도시를 걷다 보면 곳곳에 아주 화려한 그런 19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린 세바스티아노프 가옥이라는 게 바로 그 아주 전형적인 예카체린부르크의 그 부유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카체린부르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고 그 제조업 비중이 80%, 그러니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 공장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예카체린부르크의 그 총 생산액이 2010년이 190억 달러, 2025년을 이제 400억 달러를 보고 있는데 사실 2015년에 이 주변 위성 지역까지 아까 그 스베르들롭스크 주라고 하는 데까지 포함을 할 경우엔 이제 그쪽에 공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총 생산액이 이미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예카체린부르크에는 꽤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랄마시라는 그런 공장인데 이 우랄마시는 1933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제일 많이 지은 공장이 아무래도 군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우랄마시에서 대부분의 무기를 생산을 하고 전쟁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장갑차 라인을 개조를 했고 자원 시추 장비나 대형 굴착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사실 러시아가 천연 자원의 경제에 많은 부분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광물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할 때 그런 장비를 대부분 이 우랄마시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 우랄마시 장비로 러시아 전체 국가 전체의 철광석의 75%, 주광 내연 강판 67%, 석유 80% 이렇게 이걸 이제 생산을 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우랄마시 15,000이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시추 기계 같은 건데 이거로 세계 최초로 13km 깊이의 시추에 성공을 한 그런 기계입니다. 아까 예카체린부르크의 예전의 이름이 스베르들롭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베르들롭스크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스베르들로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업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공장 노동자이기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예카체린부르크는 저절로 러시아 혁명 시기가 되면서 혁명의 거점 도시가 됩니다. 예카체린부르크만큼 노동자가 많았던 도시가 없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의 세상을 꿈꾸면서 일어난 게 러시아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오늘 이제 계속 보게 될 이 도시에서 바로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시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혁명가였고 전 러시아 소비에트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이 스베르들로프를 기념을 해서 예카제린부르크의 이름을 레닌 사후에 스베르들롭스크로 바꿉니다. 그 스베르들로프는 사실 이제 1919년에 젊은 나이에 죽은 거로 알려져 있고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아롄이라는 도시 인근에서 노동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노동자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이었던 이 스베르들로프를 폭행을 했고 이게 결국 이 스베르들로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이 아무리 중요하고 노동자와 그 노동위원회의 당에 충성하는 그 당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얼마나 그 반유태인 정서가 컸는지 그리고 이 반유태인 정서가 사실 소련 시기에 아주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여기서 이제 결국 황제 사례가 일어나는데 이 황제 사례에 대해서도 이걸 모스크바에서 즉 레닌이 승인을 한 건가 아닌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스베르들로프가 레닌하고 같이 황제 가족의 암살을 승인한 주체였다라고 믿습니다. 황제가 죽고 시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에 이제 살해되고 그 다음에 3월에 아까 스베르들로프가 죽고 그 같은 달 18일에 크레물린에 안치된 그런 사람이고요. 소련 해체가 된 이후에 1991년에 도시가 예카제린부르크로 이름을 다시 바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카제린부르크를 둘러싼 외곽 지역은 스베르들롭스크 주라는 이름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앙역도 예전에는 스베르들롭스크 역이었고 2010년부터 예카제린부르크 역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스베르들로프의 동상인데요. 이 동상이 레닌 대로 위에 세워져 있어요. 러시아에는 어느 도시에나 레닌 대로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같은 레닌 대로에서 같은 예를 들면 3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서 몇 층에 키를 넣었더니 우연히 그게 돌려져서 그 방에 들어가 있다가 남녀간의 로맨스가 생기는 이런 러시아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아이러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만큼 레닌대로는 어디나 있는 도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닌대로가 제일 큰 대로 중에 길 중에 하나고요.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예카제린부르크 오페라 극장이고요. 그 맞은편에 우랄 연방대학, 사실 러시아에서 꽤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랄 연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보신 이거는 앞모습, 이게 이제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세워져 있죠. 굉장히 커요, 동상이. 예, 그리고 그 레닌대로를 쭉 따라서 가면 그 레닌대로의 거의 시작 지점에 이 레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대로를 중심으로 한 예카제린부르크의 도심 곳곳에 기념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보신 스베르들롭스크 이 레닌도 있고 앞에서 그 타티셰프 보셨죠? 그리고 주코프 장군, 러시아의 영웅이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코프 장군 동상도 있고 그 무선 전신을 발명한 포포프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포포프 박물관도 유명하고요. 또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예카제린부르크 출신의 초대 대통령이죠.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옐친, 그 옐친의 동상이 있고 옐친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 러시아의 한 번도 살아생전에 공식 앨범이 발매된 적 없었지만 죽을 때는 국장으로 치러진 브이소츠키라는 가수의 이름을 딴 호텔과 브이소츠키의 동상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브이소츠키 노래는 미생의 그 이상한 이렇게 목소리 긁는 것 같은 그 가수 사운드 트랙에 포함이 됐는데 그 노래가 이 브이소츠키가 부른 야생마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비틀즈, 심지어 비틀즈 동상이 있고요. 또 투명인간 동상이 있고 연인 동상, 또 최초의 증기기관차 동상, 심지어 키보드에게 받쳐진 동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카제린부르크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귀여운 이런 동상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가보시면 아마 이 도시가 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2017년에 여길 갔는데 그때가 이제 유럽이 폭염에 시달릴 때였는데 예카제린부르크에 탁 들어가니까 14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토니아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에스토니아에 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거의 에스토니아 원래 더 북쪽에 있는데 한 30도에서 32도 정도였는데 그의 그 열기가 모스크바에 가니까 이미 꺾여 있더라고요. 거길 못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카제린부르크는 그날 아침에 이게 사진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하늘과 되게 추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14도의 그런 와 너무 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대신 더운 데 있다 오니까 되게 청량하고 도시 전체가 깨끗하기도 하고 그런 예쁜 작은 기념비들도 많고 해서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박물관도 진짜 아기자기한 박물관이 많고요. 미술관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 건축물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대로가 있고 레닌대로 바로 옆에 나란히 뻗어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리셰프라는 거리인데 이 말리셰프 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 건축이 진짜 도시 처음 건설될 때 당시의 건축 양식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유행했던 고전주의 양식 건축은 당연하고 아까 보셨던 것보다 더 화려한 20세기 초반의 그 절충주의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겉이 이렇게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건물 표면을 상당히 장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절충주의 건축물의 그 아주 화려한 이런 건축물들도 많고요. 또 혁명 이후에 지어진 러시아 구축주의,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독특한 양식이 있는데 러시아 아방가르드 건축인데 그런 러시아 아방가르드 건축 양식까지 이 예카제린부르크 말리셰프 거리를 쭉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 하나를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걷다 보면 다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건축의 박물관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양식들이 그 한 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 레닌 동상이 서 있는 요 광장이 1905년 광장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또 예카제린부르크가 그런 걸 되게 잘 해놔서 여행 루트를 뭐 붉은 길, 녹색 길, 노란 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붉은 길은 뭐 이런 그 대표적인 명승고적을 둘러보는 길이고 또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걷는 길은 노란 길 프로젝트. 황제 시의 유적을 따라서 걷는 길 이건 이제 2018년에 만들어놨는데 이건 이제 녹색길 프로젝트 이렇게 다 구별을 해놔서 관광객 친화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황제 살해의 도시인 거죠. 제가 예카제린부르크를 2017년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지만 그 사회주의 혁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혁명 100주년하고 관련된 행사가 꽤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학술대회도 많았고 뭐 전시도 많았고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뭐 사상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러시아 혁명이라는 이 사건 자체를 조명하는 학술대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인들의 혁명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러시아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러시아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러시아 혁명은 굉장히 위대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지금 러시아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과정이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역사이고 그 러시아 혁명의 역사가 소련이라는 일종의 약간은 암흑기 같은 시대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좀 놀라운데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시기가 그렇게 완전히 암흑기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전히 스탈린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3위 안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이 혁명이라는 사건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를 정교 국가로 가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전체 인종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게 이제 러시아인이에요. 다민족 국가라서 100개가 넘는 인종이 있고 제가 러시아 가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도 러시아를 못하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저보다 더 몽고인처럼 생긴 고려인들도 러시아어를 네이티브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못하면 뭐 이러면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그 언어를 못하는 저한테는 진짜 약간 이렇게 상처가 돼요. 이렇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슈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슈또? 하고 올라가면 그 순간 이렇게 주눅이 이렇게 확 듭니다. 그래서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어쨌든 어떻게 섞였든 간에 본인이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러시아인들은 스스로가 정교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러시아인들이 다 자기를 정교 신자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소련이 1991년에 이제 해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소련을 극복하려는 그 시기, 그 심할 때는 여전히 무신론 교육, 그 소련 시기에 행해졌던 그런 무신론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젊은이들은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교회 가면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만 이렇게 머리에 머플러를 쓰고 치마를 입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호를 긋는 러시아식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사실 젊은이들이 교회 가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최근 10년간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정교가 우리 러시아의 국교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이 정교 국가로서 러시아의 소명 같은 걸 강조하는데 이 러시아의 소명을 강조할 때는 당연히 유럽의 퇴폐적인 문화와 구별되는 러시아의 그 문화적인 순수성, 도덕적 순결성을 가진 우리 러시아 문화라는 점을 러시아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러시아에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예를 들면 동성애 관련 법, 동성애 가정, 미국에 이제 러시아 아이들이 많이 입양이 되는데 동성애 가정에는 절대 러시아 아이를 입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들이 국가에서 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소치 올림픽 때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보이콧을 하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그 반 올림픽에 불참하겠다 뭐 이런 그 스캔들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그런 국가고 이게 우리 러시아의 힘이고 러시아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이런 문화적인 강조가 생긴 이후로 이 혁명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혁명을 기념을 안 하니까 가장 단순하게 사실 이렇게 가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 끼고 나오는 게 꽤 있잖아요. 뭐 사실 나쁜 짓도 예전에 많이 했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뭐 소련 이런 이미지도 여전히 있고. 근데 혁명을 기념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혁명 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좀 약간 러시아 전공자로서 약간 기분 나쁜 러시아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가공된 정교의 정체성에서 혁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혁명이 세 가지를 거부했는데 하나가 짜르였고 두 번째가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교가 사실 상당히 부패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짜르 정권과 함께 부르주아 그리고 정교 이 사제들을 쳐내는 게 사실 혁명이었기 때문에 정교라는 그 러시아의 그 정체성을 러시아로부터 없앤 게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혁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혁명이 러시아 역사의 뭐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신 러시아 혁명기의 예술 아주 급진적인 예술이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행사는 많이 열려서 2017년에는 칸딘스키, 말레비치, 뭐 샤갈이 러시아인이라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로 이제 러시아인은 사실 아니긴 해요. 굳이 말하면. 그렇지만 소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태인이었고요. 샤갈은. 그런 그 예술가들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정말 많이 러시아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행사가 뭐냐면 황제의 그 시해당한 황제를 애도하는 황제에 대한 추모 행사가 사실 그 20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에서 가장 러시아 전역에서 성대하게 있었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 정교 신앙 이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그 혁명을 기리는 성대한 행사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황제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행사는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혁명 기념을 하면서 2017년에 레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트로츠키, 레닌에 의해서 나중에 숙청당한 트로츠키의 사상을 조명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니콜라이 2세 그 살해된 황제가 성인으로 이제 시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성된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에 대한 그 애도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월 혁명이 1917년에 있었고 그거로 이제 황제는 황제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1917년 8월에 니콜라이 2세하고 가족들이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토볼스크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볼스크에서 예카제린부르크로 1918년 4월에 이송을 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황실 이 니콜라이 2세뿐 아니라 황실과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황가죠. 그 가족들을 전부 예카제린부르크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황제와 황제의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결정이 됐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죽일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거죠. 예를 들면 레닌도 사실 이때까지 마음을 못 정했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정했지만, 그리고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황제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 황제가 또 그 인민주의자들의 폭탄 테러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그 내부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비에트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정부인데, 이 지역 정부 중에 특히 예카제린부르크의 이 지역 정부의 반발이 엄청나게 이제 심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카제린부르크는 러시아 최고의 혁명 도시였고 최고의 노동자들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야코블레프라는 사람이 이 예카제린부르크 소비에트의 그 감시 이런 걸 피해서 남쪽 철도로 우회를 해서 이 황제 가족을 이송할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옴스크 도착 직전에 이 예카제린부르크의 소비에트 지도부가 기차도 돌려보내고 야코블레프도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실 가족을 예카제린부르크에 그냥 감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카제린부르크에서 이빠찌에프라는 그 상인의 집을 숙소로 정하고 거의 그 집을 막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여기 이제 작게 보이는데 이게 예전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가두어두고 이 황실의 가족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을 외부와 차단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예카제린부르크 소비에트가 황실에 대한 증오가 정말 심했고,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을 내부에 경비대로 배치를 했고요. 황제를 감시를 했고, 황후를 막 엄청 모욕적인 이런 말을 써서 황후를 모욕을 하기도 하고, 또 황제도 뭐 피해 니콜라이 이렇게 부르면서 황제를 막 조롱하고 이랬다고 해요. 또 경비원들, 거기 이제 경비를 하고 있던 그 예카제린부르크 노동자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황실 물건 같은 거를 절도를 하기도 했고, 그때 이제 황실의 경호원이었던 나고르느이라는 사람은 이 알렉세이 아들인데 약간 아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세이의 애장품을 뺏으려고 어떤 그 경비대들이 막 들어와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국 나중에 총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황실의 공개 재판을 계획을 했고, 공개 재판으로 처형 여부를 결정할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에트가 전방위적인 그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이 시기가 체코 군대가 옴스크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에트 정부의 위기감이 증가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18년 7월 12일에 그 우랄 지역의 소비에트 정부가 황실과 그 측근을 총살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1918년 7월 13일에 유롭스키라는 사람한테 시신을 어디다가 묻을 수 있을지 장소를 알아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7월 16일에 유롭스키가 도시 외곽의 폐광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날 자정에 유롭스키가 황실에 와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체코군과 백군이 진격해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제 가족을 깨우고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가족은 수행원들하고 같이 반지하 방으로 집결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유롭스키가 하는 거죠. 원래 당신 친지들이 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을 총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황제 가족을 전부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사실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짜르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이 유롭스키 역할을 해요. 유롭스키의 환생 같은 정신병자 역할로 나오는데 이 유롭스키라는 사람이 황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그 고뇌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인 분열을 겪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좀 유치하죠. 그 황제의 환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짜르 암살이라는 지금 러시아 모스크 필름의 대표이신 그 카렌 샤흐나자로프라는 사람의 영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히트를 했던 영화인데 그걸 보면 소련 붕괴 이후에 이미 많은 러시아 민중이 황제에 대한 그 애수 같은 거, 황제를 죽인 그 소련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짜르 암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짜르의 가족입니다. 니콜라이 2세, 당시 50세였고요. 1918년 7월 17일에 그 이빠지예프 가옥이라는 데에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 거죠. 가족이 다 같이 죽는데 옆에 알렉산드라 황후, 46세이고요. 물론 니콜라이 2세가 좋아한 발레리나 이야기 이런 게 또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가 이제 엄청난 스캔들을 또 러시아에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러시아 정교 성자인데 이 정교 성자의 외도라든지 이런 걸 영화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해서 러시아 내에서의 개봉이나 해외 상영 우리나라도 수입했는데 아마 개봉 못했거나 그랬을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지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 그 뒤에 이제 올가 공주 22세였고 마리아 공주가 19세,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아나스타시아, 예,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온 내가 아나스타시아다가 이제 몇 명이나 나왔는지 한번 세봐야 될 텐데 이 아나스타시아 공주가 당시 17세였고요. 막내 알렉세이 황태자, 진짜 근데 이때 제가 여기 갔을 때 이 성당 안에서 이 가족들 전시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애기인데다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 아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가족의 초상화예요. 얼굴도 다 너무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안 느끼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족의 사진 같은 게 정말 많이 이제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79년에 그 폐광이 사실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91년에 그때부터 이제 유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폐광이 여기 이제 좀 뒤에 나오는구나. 이 간이나 야마인데 간인의 야마가 이제 그 구덩이 이런 건데 폐광 그 구덩이이고 간인의 야마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발굴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성당을 이 가족 수만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수도원으로 수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마노프 왕조죠. 러시아에는 왕조가 둘밖에 없습니다. 류릭 왕조하고 로마노프 왕조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로마노프 왕조를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소련이 해체된 직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이미 짜르 암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91년에 해체가 됐는데 거의 해체 직전이니까 사실 페레스트로이카의 끝물에 거의 페레스트로이카 끝물이 이미 황제의 복권 움직임하고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터리 스릴러 분위기의 영화지만 말씀드렸듯이 유롭스키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신병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기억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이제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대사하고 또 그 니콜라이 2세 역할을 하는 배우의 그 대사를 보면 이 영화 전체가 황제 가족에 대한 일종의 애도 행위처럼 들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심퍼시를 가지고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혁명가를 쳐내진 않대. 왜냐하면 혁명가들이 죽였으나 그 혁명가들이 고뇌를 느낀다라는 걸 그 영화화함으로써 혁명가들을 아직까지 이제 소련이라는 체제 내였으니까 혁명가들을 쳐내지는 않되
대신 이들의 고뇌를 강조하고 그 황제를 복권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91년에 유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1993년에 이미 황제의 유골을 발굴하는 팀이 러시아 정부 주도하에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 이제 황제하고 가족들의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유해를 완전히 발굴을 해서 페체르부르크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때 마침 페체르부르크에 놀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유해가 페체르부르크로 오는 그날 페체르부르크에 있었어요. 근데 페체르부르크의 그 뾰트르 파블롭스키 크레퍼스지라고 까야구나. 예, 그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1998년 7월 17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카체린부르크에서 살해된 지 정확히 80년 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유해가 진짜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DNA 검사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가짜다 뭐 이런 건 되게 많았는데 잠깐 그런 진위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황제를 유골을 모아서 황제뿐 아니라 황제 가족의 유골을 전부 발견했다라고 하고 그 유골을 모아서 이 유골을 그 뾰트르 파블롭스크 그 요새에 갖다 안장한 것만으로 이미 이제 이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인들한테 정말 역사적인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페체르부르크에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러시아의 수도, 러시아 제국의 수도는 페체르부르크였으니까 그 페체르부르크에서 폐위됐던 황제의 유골이 다시 그 자리에 안장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이 그림은 그 전시회에서 제가 찍어온 그림인데 황제의 골고다라는 그런 그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황제가 살해당한 지하방인데 이 지하방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골고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순환과 고통을 강조하는 그 이파티옙스키 도움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러시아어로 써 있는 거에 보면 우리 그 민중의 아버지가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민중의 아버지인 짜르와 죄 없는 아이들과 부인이 죽었다라는 말이 밑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가 러시아가 사실 정교를 받아들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물류 때문이었어요. 흑해 밑으로 있었던 그 동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때에 그 콘스탄티노플과의 교역을 위한 거였는데 흔히 저희가 러시아가 정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슬람은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해서 뭐 이런 또 러시아에 대한 약간 폄하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인 물류가 사실 늘 중요하니까 물류였고 또 하나는 동로마 제국이 황제에 비해서 황제권이 그 왕권 신권보다 위에 혹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교황의 권한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이 동로마 제국은 굉장히 의례를 강조하고 서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아직 그런 교리나 이성적인 사고, 판단, 합리주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례에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이런 약간 이거는 그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이제 사실 정교를 수용하게 돼요. 988년에.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황제가 죽었다라는 거는 신이 죽었다 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러시아에서 어떤 경향을 낳냐면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제일 썩어빠진 것 하면은 거의 1등이 관료, 공무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푸틴은 저기 30개 있으면 한 29등 정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의식에서 대통령과 그 관료를 구분하는 이런 의식이 이제 머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그 정교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이 황제의 유해를 98년에 그래서 발굴을 해서 다 모아서 그 요새에다가 안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2000년이 돼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독재자, 무슨 곰형님, 큰 불곰국, 뭐 이런
뭐 별명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 10년은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10년이에요. 저희 머릿속에서는 러시아가 소련에서 독립해? 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겠지만 소련 연방이라는 그 연방에 러시아 공화국과 뭐 카자흐스탄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 이런 식으로 공화국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독립기념일이 있거든요. 지금 당연하겠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있겠죠. 우리가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그 광복절이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소련의 그 많은 땅의 대부분이 그대로 러시아가 되는 건데 소련이 사라지고 나서 소련으로부터 러시아가 독립한 독립기념일이라는 국경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이 푸틴 이후에. 그래서 처음 1990년부터 10년간의 기간은 러시아가 탈소비에트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사회도 혼란했고 사실 살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는 가난했고 아주 혼돈스러웠고 부정부패나 이런 게 많았고 아직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게 거의 확립돼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사실 러시아의 그 재벌은 대부분이 관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관료, 마피아, 재벌이 이렇게 등식처럼 성립하는 그런 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아직 그런 토지 소유가 2002년 정도인가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지 거래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유화 과정이었죠.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웠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그때가 또 한참 유가가 상승했을 때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이루게 되고 좀 러시아인들이 약간 이전보다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전에 10년은 우리가 그냥 깨갱하고 러시아가 망한 나라 약간 이런 이미지로 살았다면 이때부터는 우리의 그 포스트 소비에트의 그런 혼란 같은 건 좀 극복을 하고 국가 정체성을 다시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형성에 그때부터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해 바로 8월이에요. 그해 바로 8월에 니콜라이 2세하고 가족들을 러시아 정교의 성자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 논쟁이 정말 많았는데 정교 성자로 추대를 하고 이때 이 사람들을 정교 성자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러시아 정교에만 있는 그 성자의 한 유형인데 그 패션 베어러라고 이 고통을 묵묵히 저항 없이 견디는 자라는 이런 카테고리의 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뭐 스테판 신부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순교자하고는 다르게 날 죽이는데 저항하지 않았던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성자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가공됐지만 보리스와 글렙이라는 러시아 이콘에 굉장히 많은 예전 그 류릭 왕조의 두 왕자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왕족 중에는 두 번째로 이 니콜라이 2세와 가족이 러시아 정교의 성자로 추대가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묵묵히 저항 없이 참아낸 자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교 성자로 추대가 되고 이 그림이 이제 성자가 되면 이콘의 그 기본적인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이 머리 위에 이제 이 나는 성자입니다라는 이 동그라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아우라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우라가 있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그 가족, 이 성자가 되고, 이 이콘은 다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자리에, 그 성자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이 양쪽에 그 다른 정교 성자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성당 안에 이제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소련 정부는 77년에 그 이파치에프 집, 아까 그 황제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그 집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2003년에 러시아 정교회가 피위의 교회라는 피위의 사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풀네임은 러시아 땅에 빛나는 모든 성자들을 기리는 피위의 사원입니다. 풀네임이 그 사원을 건설을 하고 엄청난 그 위용을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거리는 그 성당을 완공을 해서 2003년 7월 16일에 이 성당을 봉헌하게 이릅니다. 그 성당이 바로 이것도 제가 원래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 근데 제가 찍은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못 찍기 힘든 이 날씨에 저 언덕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는 이런 그 성당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도금된 성당하고 이 앞에 왼쪽에 뭐 십자가하고 이게 이제 그 니콜라이 2세 가족들 성자의 그 마치 내가 이 집 주인이 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당을 세움으로써 예카제린부르크는 뭐 살해된 황제에 대한 애도의 도시일 뿐 아니라 뭔가 혁명으로 쇠퇴했던 러시아 정교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성지가 되는 거죠. 성당 내부인데 이 내부가 이렇게까지 환한 성당은 사실 없어요.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아주 환하게 진짜 너무 환해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에 잡티까지 너무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아주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성당이고 안에도 전부 이렇게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이빠지예프 가옥 다 부셨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그 성당 약간 뒷면으로 온 건데 이 뒷면에 이게 이제 목조 가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뭐 이 모양은 아니었겠지만 그 터고 여기 밑에 이제 비석 같은 거 해놔서 여기에 그 황제가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밑에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요게 아까 그 보셨던 그 폐광산 황제 일가의 그 시신이 버려진 곳, 그러니까 거기서 죽여서 이 시신을 갖다 묻은 거죠. 이 간인의 그 구덩이라는 데에 여기로 추정되는 곳이고 폐광이었고 여기다가 역시 그 니콜라이 2세하고 가족한테 봉헌된 수도원이 건립이 되기 시작해서 이 수도원도 2003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 영지 내에 그 순교당한 황제 가족의 숫자만큼 7개 성당을 지었고 여기는 지금 매년 거의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예카제린부르크의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꽤 멀더라고요. 가다가 택시기사님이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셔가지고 세워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와서 여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고 이거는 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한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순례의 행렬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2017년인데 제가 2018년에 갔구나. 2018년. 그러니까 그 7월 말에 처음에 이 예카제린부르크에 갔을 때 이게 그 100주년 17년이 18년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데 시의 100년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진짜 떠들썩했어요. 18년이겠네요. 황제 시의 100년을 추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황제가 살해된 날짜인 이 7월 17일에 니콜라이 2세하고 가족이 시해된 장소인 그 피 위의 사원, 아까 그 보셨던 여기를 출발을 해요. 여기를 출발을 해서 이 가니나 야마 여기까지 21km인데 21km에 사람들이 걸어서 순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의 100만 명이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이 100만 명 그 성당에서 이 간인의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아까 그 토볼스크에서 황제가 예카제린부르크로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볼스크에서까지 걸어온 그래서 이 토볼스크에서 출발한 그룹, 옴스크에서 출발한 그룹, 심지어 뭐 더 먼 곳에서 출발한 여러 그룹들이 이 가니나 야마 저 성당 아까 보신 그 성당에서 합치는 이런 세레모니가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이 황제 시의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그리고 대주교 끼릴 러시아 교회의 총주교인 끼릴이 사실 이제 지금 이 끼릴은 완전 친푸찐 사실 러시아가 지금 완전 종교와 정부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친정부적인 푸틴의 가장 친한 분인 것 같은데 이 대주교 끼릴이 직접 이제 예카제린부르크에 와서 여기서 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행렬의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직접 21km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의 순환의 여정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볼스크에서 출발해서 예카제린부르크에 이른 행렬이 있고 그리고 저 푸스코프에서 출발해서 페테르부르크를 거쳐서 예카제린부르크에 온 행렬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긴 좀 그렇지만 아까 그 지도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페테르부르크 푸스코프는 거깁니다. 에스토니아하고의 국경지대. 그러니까 에스토니아하고의 국경지대인 푸스코프에서 출발을 해서 페테르부르크를 거쳐서 걸어오진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예카제린부르크까지 이 길을 전부 거쳐서 도착한 그 행렬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한 무리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전체가 완전 십자가로 다 뒤덮인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17일에 일어났거든요. 이 행사가. 제가 18일에 사실 여기 도착해서 이 행사는 못 봤는데 18일에 도착한 게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 17일에 도착했으면 도시 전체가 거의 마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무리의 그 순례의 행렬 좀 궁금하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이거 안 보이, 이거죠. 이분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십자가 들고 있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노인들, 뭐 직업도 다양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게 이제 성직자 복장이에요. 각자 자기 이콘을 하나씩 들고 이 행렬에 동참해 있죠. 역시 이것도 그 십자가 행렬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안에 있던 그 7명의 가족 그 성자 그 사진이고요. 여기 정중앙에 니콜라이 2세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니콜라이 2세인데 이 니콜라이 2세의 이게 이제 러시아 정교의 동방정교의 십자가예요. 발에 이렇게 있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왜 발에 이게 있느냐, 뭐 예수의 발 받침 모양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쪽은 뭐 천당, 이쪽은 지옥. 왜냐면 그 예수가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둘이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있었던 뭐 도둑이 있었나요? 이름이 누구였지? 아시죠?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은 회개해서 천당으로 가고 한 명은 지옥으로 간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그런 그 동방정교의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에 아까 그 성당 안에서는 별도 공간이 있어서 그 별도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굉장히 촘촘한 이런 전시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진짜 이 성당 내부에 창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당 건축에서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벽을 모자이크나 이콘으로 장식하는 경향이 크고 또 이코노스타스라고 성당에 보면은 이콘 문이라고 그래서 그 비잔틴에서는 한 2층, 3층짜리였던 게 러시아에서는 거의 막 7, 8층까지 올라간 금색으로 된 이콘을 그려놓은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 이콘 벽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사실 이 성당은 이콘 벽은 있으나 주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러시아 성당의 전형적인 약간은 어둡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주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보신 이 이콘들뿐만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그 로마노프 왕가의 가계도 같은 것도 세워져 있어서 이게 이 성당이 단순히 니콜라이 2세를 애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노프 왕족이라는 그 러시아의 뿌리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기에 꽤 깊이 내재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도로 이 성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황제 시해의 바로 그 장소인데 이 황제 시해의 장소가 좀 역설적인데 바로 혁명 때문에 부정된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그 뿌리 깊은 정교의 전통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 국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순례와 신화 창조의 그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카제린부르크의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그 순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카제린부르크에서 이 성당을 나와가지고 조금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닌대로가 있고 레닌대로 옆에 있는 말리셰프 거리가 있는데 그 말리셰프 거리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예카제린부르크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저는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공자로서 구축주의라는 구성주의라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 추상주의 뭐 칸딘스키, 샤갈에 이어서 말레비치 같은 사람들의 그런 절대주의 미술이 있었고 그런 절대주의 미술의 끝에서 이제 타틀린이라든지 하는 구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 구축주의자들이 사실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구축주의자들의 그 건축 기획이라는 게 사실 거의 러시아에서 실현이 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의 그 디자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요구하는데 그 당시의 기술이 이 사람들의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건축 구조라든지 건축 설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하나는 조금 있다 이제 곧 러시아는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러시아에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장식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울 만한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소련식이 그 스탈린 30년대 나온 영화들은
많은 경우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하철도 만들고 지하철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스탈린의 소련은 굉장히 아름다운 유토피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실제로 지을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이 구축주의라는 그 러시아의 이 미술 경향, 건축 경향은 아주 추상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이고 좀 어려워요. 근데 소련이 집권한 이후에 이 소련에서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소련 시대의 이 예술가는 숙청당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숙청당한 이유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철저하지 않아서 아니면 당에 충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숙청당한 예술가들의 이유는 어려워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전부 숙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전의 엘리트, 문화 엘리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귀족 엘리트였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 다 아시죠? 쓸 때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그 흥행 작가고 위대한 작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문맹률이 95%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농노 해방이 된 게 1861년이고 그 이후로 조금씩 이 문맹률이 좀 조정이 되고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 인민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지만 그렇게 됐을 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이르렀을 때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10년이 됐을 때의 문맹률도 거의 80%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 지도계급, 당의 그 핵심 멤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까지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러시아 예술가들은 다 귀족이었어요. 그런 귀족들이 내 집을 다 내놔서라도 혁명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러시아 혁명이었고 이들의 혁명은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뭐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사회주의라는 거는 아주 유토피아적이고 그야말로 뭔가 지구 종말이 온 다음에 이 지상에 세워질 천국 같은 이런 거를 꿈꾸는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혁명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 혁명 사상을 실제로 이제 혁명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국가,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저희가 아는 이 구호 아래에 모였던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혁명 이후의 실제 지도자들은 이런 그 이전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얘기했던 그 어렵고 까만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리얼리즘적이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저희 이제 일일 연속극이 아니라 주말 연속극은 무조건 4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청률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꼬아놓고 알아보기 힘들고 막 내용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드라마보다는 사실 단순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죠. 광고 만들 때 휴머니즘 광고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 뭐 이런 걸 조명하는 삼성생명 광고 이런 것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휴머니즘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즘적이고 리얼리즘적인 이런 게 이제 소련 시대의 예술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도적인 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을 뭔가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게 만들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의 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공식적인 예술 형식이 나오는데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얼마나 그 당에 충성하고 있고 당성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휴머니즘적이고 잘 이해되느냐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리얼리즘적인 형식이 주도적인 게 된 상태에서 구축주의 건축물들의 이 아주 난해하고 사실 파격적인 이런 형식은 실제로 거의 건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 구축주의 형태의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예카제린부르크였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 노동자들의 도시였고 군수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고 도시에 돈도 많았고 상업도 발전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류로도 예카제린부르크는 아까 위치에서 보셨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의 요지이고 물류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도시인 예카제린부르크에서는 구축주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게 가능해서 그 당시 이제 혁명 이후 세워진 그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 단지입니다. 이게 저 일본에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덕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단지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단지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구축주의 건축의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이 뭐냐면 그 러시아 비밀 경찰들의 그 도시라고 부르는 그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적인 이상이었던 그 구축주의가 실제로 건축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또 이 건축물을 막상 짓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사회주의의 이상이나 구조나 뭐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가 중요하면 이 공동체라는 걸 건축물이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 구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용성보다도 약간 사회적인 기능성을 중시하는 그런 기획이었고 이게 아주 실험적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카제린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 실험을 집약적으로 실행을 해서 유네스코에서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구축주의 건축의 보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길, 그 명승고적을 따라서 있는 빨간 길 위에는 아까 보신 그런 사원, 또 고전주의 건축물 외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구축주의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닌대로, 아까 그 레닌하고 스베르들로프의 동상이 서 있었던 레닌대로하고 루나차르스키 거리. 루나차르스키 거리는 혁명기의 러시아 문화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나차르스키 거리 그리고 5월 1일 거리, 노동절이죠. 이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곳에 한 블록을 차지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엔카베데 주거단지라고 해서 비밀 경찰들의 작은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1926년에서 36년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구축주의 건축가였던 이반 안토노프하고 베냐민 소콜로프가 만들어서 지은 이 도시인데 요 자체로 하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있고 유치원, 뭐 체육시설, 의료시설, 문화공간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 이 블럭의 복합 주거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러시아 그 소련 비밀 경찰 체카라고 부르는데 그 체카의 창시자이자 그 엔카베데의 수장이었던 제르진스키의 이름을 딴 문화센터가 있었고요. 그 문화센터는 또 가족 없는 젊은 직원들이 거주하는 호텔식 그 기숙사하고 통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건물 간에. 그래서 그 통로를 지나서 문화센터로 내려가면 이런 그 나선형 계단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계단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식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이제 메뉴는 군의 라디오 방송으로 미리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능적으로 지금 사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축 단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도 그 호텔로 사용되는데 제가 갔었던 2018년에는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호텔식 기숙사는 지금까지도 사실 이게 사용이 돼서 예카제린부르크 중간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세티 강인데 그 이세티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르진스키 문화센터가 아까 보신 이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마 요 뒷쯤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속박물관 이 예카제린부르크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아까 위에서 보면 낫과 망치 모양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안쪽에 이 주거단지는 전부 이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겉에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고 안에는 조경이 진짜 잘 돼 있어서 나무도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많아서 이 안에서는 아주 그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긴즈부르크 같은 건축가를 비롯해서 소련식 공동주택의 이상이 있었는데 그런 소련의 공동주택의 이상이 실제로 이 공간 안에 구현이 돼 있었던 그런 건축적인 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이 있는 그 주변으로는 역시 이런 형태의
클럽 같은 것들이 많아요. 클럽은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함께 이제 사상적인 교육을 하고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소련 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었고, 이 중요한 공간 형태가 이런 원형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원형 건축물들이 예카제린부르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이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되게 허름해 보이지만 일단 이 곡면, 여기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진 저기 보이시죠? 이런 그 형태하고 창문이 정말 많아요. 이게 그 레닌대로 50, 돔 50. 그래서 그 레닌대로 50번지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비밀 경찰들의 작은 도시를 나와서 바로 그 건너면은 있는데, 이 레닌대로 50번지에는 이제 시티센터가 있고, 거기 이제 하나 건너면 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인쇄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이 엄청 많죠. 인쇄를 하려면 그때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식자공이라고 해서 그 인쇄 글자들을 해서 만드는, 그럼 판본을 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글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창을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훨씬 많이 낸 이런 그 인쇄의 집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스베르들롭스크 수석 건축가인 게오르기 골로베프라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인데, 여기서 이제 신문이나 선전물을 제작을 하고 인쇄를 하는 곳이었고요. 여기 그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사였던 우랄의 노동자라는, 그 우랄 지역의 노동자라는 신문사도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인쇄물 교정이나 제작을 위해서는 그런 노동의 성격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노동의 성격상 실내가 밝아야 됐고, 그래서 건물에 유독 이렇게 창문을 많이 낸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구형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린 이런 건축 형태가 많은데, 중앙 우체국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래서 그 소련 시대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 예카제린부르크에서만큼은 그런 그 구축주의 양식으로 지어졌고, 이게 지금도 보존이 돼서 실제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카제린부르크 중심 곳곳에 보면 왜 그런지, 이런 건축물들하고의 조화 때문인지 건축물의 형태가 이렇게 원형, 지금 이게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곡면으로 이 아파트를 건물 형태를 만들어 놓은 이런 건축물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 요거는 예카제린부르크 서커스 건물이고요. 이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브이소츠키라는 건데, 러시아어로 이제 브이소키가 이렇게 높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브이소츠키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예카제린부르크 시내에서 아마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스카이 라운지하고 식당이 있고, 여기 이제 호텔로 사용하는 그 브이소츠키라는 건축물이고요. 이 브이소츠키라는 건축물도 이런 그 구축주의 건축물이 보여주는 그 곡선 형태를 뒷면에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구형이나 원형을 띠는 건축물이 예카제린부르크 시내에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바로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그 전통 목조가옥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고전주의, 또 장식적인 절충주의, 거기에 이런 목조가옥에 또 최신식 그 구축주의 건물에 이걸 본따서 만든 현대식 건축물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뭐 조화를 해칠 정도는 아닌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고, 또 지금 건축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예카제린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닌대로와 이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뭐 동과 서가 만나는 곳,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 이런 예카제린부르크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처음 수업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 유럽에 있다 아시아에 있다 하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우랄 산맥이라는 일종의 그 만들어진 경계인데, 만들어진 경계로서의 동과 서의 경계, 이거로 예카제린부르크를 설명하는 건 사실 적합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는 그야말로 이 도시 안에 러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과 서의 문제라는 공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적인 것들이 도시에 겹겹이 쌓여 있고, 그게 거리를 쭉 따라가면서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과 서가 교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역사가 교차하고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황제의 명령으로 세워진 도시, 황제가 만든 도시이고,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19세기의 도시였고, 그 19세기 그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풍경 뒤에 사실 노동자들이 늘 있었을 거고, 그 노동자들의 조금은 빈곤한 삶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 노동계급의 혁명의 열기 같은 게 있었고, 그 혁명의 열기가 결국 황제 시해라는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도시가, 황제가 만든 이 도시가 예카제린부르크라는 결국은 혁명의 기념비들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 실현되기 힘들었던 다른 도시에선, 그런데 예카제린부르크에서만큼은 실현해 놓은 그런 그 혁명을 성취한 기념비들이 보존되어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중간에 본 황제를 애도하는 그런 정교 사원하고 순례의 길이 딱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도시보다 그런 황제를 애도하는 게 가장 강한 정교 도시. 이렇게 보면 진짜 제정 러시아에서부터 소련, 그리고 지금 현대 러시아로의 그런 변화 과정과 그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걸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예카제린부르크를 걷다 보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카제린부르크 중심을 관통하는 거리, 뭐라고 했죠? 너무 여러 번 나와서 외우셨을 것 같은데, 레닌 거리. 예, 이 레닌대로, 레닌 거리는 그 러시아 역사의 그런, 왜 예전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양피지를 쓸 때 보면 양피지에 쓰고 그 위에 덮고 또 쓰고 해서 가끔 위에 쓴 거 밑으로 옛날 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그 양피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양피지성 같은 거를 진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이제 예카제린부르크에서 들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겪어온 그 시간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2018년에 제가 갔던 2018년에 예카제린부르크는 러시아 혁명을 부정을 하지는 않대. 부정할 거면 거기 있는 구축주의 건축물 다 부셔야 되는데 절대 부시진 않고 부정은 하지 않대. 혁명으로 인해서 살해된 황제를 대신 애도하고, 또 이 황제가 그 희성된 러시아 정교를 매개로 해서 러시아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사실 요즘 러시아에서 잘 발견되는 현상인데, 일종의 메시아주의적인 그런 종교로 승화시키는 그런 그 최근의 러시아의 정체성 정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도시라는 게 사실 이제 이 예카제린부르크를 방문했을 때의 그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아주 예쁜,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그냥 우연히 들어간 문학박물관인데요. 그 문학박물관, 이런 박물관이 아주 많고, 또 예카제린부르크 이 2018년이 사실 러시아 그 월드컵이 개최된 해였죠. 러시아 월드컵에 대비해서 공항이랑 이런 것들을 다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예카제린부르크가 더 좋았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월드컵이 개최되는 지방 소도시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도시, 러시아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의 그 미래가 밝은 도시라는 얘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공항도 엄청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숙소가, 제가 있었던 숙소가 예카제린부르크 시티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도시인데, 물가는 정말 쌌어요. 그 하얏트 호텔이었는데, 뭐 우리 하얏트하고는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매우 그 저렴한 가격의 숙박비였는데요. 원래 이 예카제린부르크 시티의 계획 조감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07년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겪기 전, 2000년에 돈이 막 러시아에 많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예카제린부르크 시티, 모스크바 시티, 이런 그 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국가 주도하에서 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모스크바에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타워도 만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펜타곤의 50몇 배 넓이라고 하는 피라미드형 건물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학교가 4개, 뭐 호텔이 5개, 뭐 집이 뭐 몇 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전부 계획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2008년에 바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경제의 피크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무산이 되는데, 그렇지만 모스크바 시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건축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전에는 뭐 코트라 이런 데가 뭐 호텔 하나 방 빌려가지고 1인 사무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그 모스크바 시티라는
그 상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예카제린부르크도 그때 이렇게 화려한 예카제린부르크 시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거는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이 지어져 있는 그 공간이 예카제린부르크 시티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 예카제린부르크 시티는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는 원래 딴 건물이고 2개밖에 이제 못 지은 거죠. 원래 5개, 6개가 있는 그 복합 컴플렉스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지어진 게 여기 요거 하나 지어지고 한 2개 정도? 이쪽에 한 2개 정도 낮은 거 지어진 거 외에는 여기는 아마 오페라 극장 이런 거 하고 같이 있을 텐데 거의 이제 지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이 예카제린부르크 시티라는 거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 그 경제 위기로 사실 많이 못 지었고 12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2개 건물을 원래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도 4개나 짓고 고층 빌딩 이렇게 해서. 호텔은 딸랑 하나였고 횡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이제 이 러시아가 이런 그 건물 이름에다가 사실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을 해요. 모스크바 시티의 건축물 탑은 뭐 유라시아, 뭐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연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러시아의 그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하나씩 그 표상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이세티 빌딩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타티셰프 또 뭐 드헤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시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은 건축물들을 구상을 했었죠. 그렇게 12개를. 근데 말씀드렸듯이 2개 짓고 지금 2개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2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축물의 건너편으로 가면 옐친 박물관이 있어요. 옐친 아시죠?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옐친이 이렇게 원래 홀쭉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 옐친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옐친 기념관이면서 아래쪽에는 그 우리나라 예전에 그 동대문에 보면 밀리오레 이런 거 그런 거 있었나? 밀리오레? 두타 이런 거에 보면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점포를 여는 이런 식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쇼핑몰로 구성이 됐고 중소기업이나 무슨 이런 뭐 스타팅 뭐라 그러죠? 창업한 그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된 건물이 이 옐친 기념관이에요. 여기 가면 이제 옐친 우리 대통령 얼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옐친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고 옐친이 타던 차 같은 게 있고 공연장이 있고 복합 쇼핑센터, 체육관 같은 것들이 구비된 종합 컴플렉스로 이 건축물이 여기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18년에 러시아가 서양의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뭐 경제 상태가 좋을 때는 아니었어요.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공간도 비어있는 곳이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런 좀 굉장히 자유롭고 복합적인 공간 같은 걸 이 공간 안에 만들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카제린부르크 시티 프로젝트는 사실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 도시 전체에는 그래도 아까 그 부동산 얘기도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하고 상업시설을 아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해서 도심에는 사실 다국적 기업들의 사무실이 왜냐면 우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류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의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몰도 꽤 많고요. 아까 그 레닌 동상이 서 있던 광장 1905년 광장이라고 했는데 이 1905년 광장 주변 같은 데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붐비는 그 진짜 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모스크바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교통 체증도 좀 심한 편입니다. 또 저희 아까 봤던 여기 앞쪽으로 인공호수가 있어요. 네. 이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인공호수를 이 호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가족 단위로 나와서 주말마다 이렇게 노는 되게 평화로운 풍경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축제 같은 것도 여름이어서 펼쳐지고 있어서 도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공항에서 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공항하고 가는 사이에 예카제린부르크 엑스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1350석 규모의 홀을 갖춘 대규모 전시장이자 컨벤션 센터로 계획이 된 그런 공간인데
예카제린부르크에서는 2010년부터 이노프롬이라는 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해의 주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하고 처음 이제 여기를 이후에 2020년에 국제 엑스포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1350석 규모의 홀을 만든 거죠. 물론 뭐 부실공사 논쟁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도 늪을 또 메웠답니다. 그래서 늪을 메워서 져서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박람회장이자 상업시설이자 오락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이제 예카제린부르크가 두바이에 밀려서 2020년 엑스포 개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카제린부르크는 거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2020년 엑스포에서 밀려서 2017년에 이제 다시 세계를 바꾸다, 이노베이션과 더 나은 삶,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2025년 엑스포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오사카에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한 번 더 예카제린부르크가 이런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카제린부르크는 러시아 여러 도시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프롬이라는 이 대규모 산업 박람회 여기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기업들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알렉세이 꼬제미아코라는 이 시의 행정차관이 이 예카제린부르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투자와 이주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혁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시를 했고 그런 면에서 예카제린부르크가 우리나라하고의 그런 기업 비즈니스 협력에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계획에서도 이제 유지가 되고 그 공업 도시인 만큼 굉장히 많은 공업 시설이 있는데 좀 낙후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낙후된 공업 시설을 혁신하고 그 인프라 투자를 하고 또 IT, ICT하고 첨단 산업,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이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특히 그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러시아가 잘 못할 것 같지만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거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즈베르방크 같은 데는 이미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꽤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얀덱스라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투자나 이런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하고의 그 경제 교류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얀덱스라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러시아 그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얀덱스는 진짜 비슷해요. 얀덱스 택시도 있고 뭐 얀덱스 음식 배달도 있고 그래서 얀덱스 모든 게 있는데 이 얀덱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가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사실 볼 수 있고 이 얀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증시에 사실 미국 회사로 상장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우회 상장을 통해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럽하고의 그 소통, 그 경제적인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도 러시아가 미래의 물류라든지 뭐 천연자원의 그 북극해를 통한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를 약간 경제적인 파트너로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카제린부르크는 러시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물류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예카제린부르크 시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러시아의 계획대로 잘 발전됐을 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아시아적인 것도 없고 완전 유럽이고 빼제르부르크 미니어처라고 얘기했지만 이 도시는 정말 유럽과 아시아가 넘나드는 그런 관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철도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화라든지 또 ICT 첨단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러시아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예카제린부르크가 러시아의 미래
이런 그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이런 여러 정체성에 더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좀 되게 일찍 끝났는데 여기까지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전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